강의록을 정리하다가 너무 내용이 많아지기로 했는데 일단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워낙 환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파트를 돌면 이제 뭐 돈 선생님도 있고 아직은 안 도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우리 파트를 돌면 사실은 환자들도 워낙 많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기 때문에 쪼끔만 한두 번 열심히 돌면 전혀 전공이 그 전문 시험 문제나 이런 걸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항암도 뭐 예를 들어 거의 다 뭐 입전이 선생님들이나 PA 간호 선생님들이 많이 내고 교수님들이 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더 같은 것들도 선생님들이 직접 안 하는 게 더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이제 사실은 시험 문제를 보더라도 '어 이런 환자가 있었나?' 뭐 제가 안 그래도 최근 기출 몇 년 문제를 좀 받아서 봤는데 '아 요즘에 전공의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다 이제 그런 환자들을 오더도 직접 내고 이제 이런 걸 더 직접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대로 쪼끔만 이제 파트 돌 때 열심히 돌면 다 풀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인데 아마 이제 네 그래서 쪼끔 어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마 선생님들이 이해하기에 쪼끔 편하지 않을까 하고. 이 슬라이드 전체 수가 안 나와 이제 100 장이 넘어요. 이게 사실 악성 종양이라는 게 엄청 많잖아요. 류케미아, 림포마부터 시작해서. 근데 넬슨 찾아보면 사실 튜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솔리드 튜머도 사실 브레인 튜머가 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 때도 열심히 배웠던 유로블라스토마, 윌름 튜머 이게 크게 있고 그다음에 사이코마. 네 사이코마 중에서는 우리 많이 보는 뭐 랍도마이오사르코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 튜머 넘어가게 되면 오스테오사르코마, 유잉사르코마 이런 거 넬슨이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 레티노블라스토마, 헤파토블라스토마, 점셀 튜머. 네 요 정도가 넬슨에 나와 있고 각 챕터가 뭐 한 장 정도여서 사실 진짜 길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사실 다 병동에 있기 때문에 쪼끔만 이제 신경 쓰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강의록에 넣다 보니까 되게 내용이 많아지긴 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좀 훑는 형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강의록은 어차피 당연히 공유를 할 거니까 나중에 좀 세세한 내용들은 예 리뷰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인트로덕션을 또 넣었어요. 안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뭐 간단히 그래도 얘기를 하자면 알겠지만 소아청소년에서 암이란 건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암이라는 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뮤테이션이 생기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기들은 사실은 당연히 발생률이 적어야지 맞고요. 나이가 들면서 발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50 대보다 60 대 암이 많고 60 대보다 70 대 암이 많고 이거는 너무나 저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성인암이 사실은 훨씬 발생률이 높고 그래서 보통은 뭐 2-30만 건 정도 1 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성인암이 생긴다 그러면 소아암은 사실은 뭐 한 1,000 몇백 건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드물지만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열심히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뒷장에 나오게 되는데 제가 항상 강의하면 얘기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어떤 소아가 디지즈 릴레이티드 모탈리티가 생긴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암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주 영아의 뭐 여러 가지 뭐 아노말리가 있거나 좀 신생아 시기에 이제 사망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제외하고 나서 어떤 병에 걸려서 소아가 죽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암 때문에 죽는 게 제일 이제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400-500명 정도는 매년에 이제 캔서 때문에 사망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열심히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되는 병이라고 할 수 있고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이제 소아암의 생존율이 이것도 넬슨에 있는 그림 제가 갖고 왔던 것 같은데요.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더 올랐겠죠 최근에는. 그래서 한 85% 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성인암보다는 평균적으로 잘 낫는 편이다. 성인 전체 종양하면 보통은 한 70%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치료를 해서 잘 낫게 해줄 수 있는 아이들이 많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요것도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요거는 이제 각 디지즈별로 여기 이제 가로축이 나이거든요, 환자의 나이. 그러니까 이제 같은 뭐 사이코마를 하더라도 젊은 나이에 걸렸을 때 훨씬 요게 이제 세로축은 서바이벌 레이트거든요. 생존율인데 다 그래프가 보면 이제 우하방으로 떨어지잖아요, 대부분의 캔서가. 그러니까 이제 같은 암에 걸려도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걸리면 훨씬 잘 낫는다는 거예요. ALL 같은 거 되게 드라마틱하잖아요. 우리가 엄마들 ALL 걸리면 되게 대부분 슬퍼하지만 그래도 "잘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제 사실인 거죠. 사실 나이 들어서 진단되는 ALL보다는 훨씬 완치율이 높고 네 대부분의 튜머들이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넬슨에 있는 그림인데 이제 일반적인 서바이벌 렛이 좋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여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소아 안에서도 보통은 영아 시기에 이제 인시던스가 좀 높고 그다음에 청소년기 가게 되면 이제 나이에 맞춰 가지고 쭉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이모달 피크를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연령대별로 잘 생기는 튜머가 조금씩 다르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면 될 것 같고 다 그런 얘기예요. 전체적인 이제 암의 분포 대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넬슨에 있는 그림인데 사실 전공의 선생님한테는 쪼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나중에 프라이머리 피지션으로서도 소아들을 많이 보게 될 테니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어떤 사인이나 심텀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튜머를 사실은 뭐 물론 모든 증상이 다 튜머 릴레이션 돼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헤마톨로지컬 이제 한 어떤 변화가 있으면 본메로의 문제를 이제 의심해야 되는데 루케미아가 1 번일 거고요. 근데 이제 알겠지만 뉴로블라스토마도 본메로에 인필트레이션이 잘 되고 가끔 이제 루케미아처럼 온 애들이 뉴로블라스토마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본메로에 잘 가는 이제 소아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제 교과서에서도 뉴로블라스토마가 이런 CBC abnormality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질환으로 나오고 있고 최근 기출에도 보니까 근데 이제 기출 얘기해도 되나? 원래 안 되는 수준인데 보니까 이제 본메로에 어쨌든 이런 아스피레이셔니스트 뉴로블라스토마 셀이 있고 뭐 이런 거 그냥 근데 국시 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메스가 있을 때 뭐 본 페인이 있을 때 뭐 이런 당연히 본 튜머도 있지만 사실 루케미아 때도 본 페인이 있고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사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한 번씩 이제 뒤에 강론에서 각 튜머를 공부하면서 한번 다시 이제 리뷰를 해 보면 좋을 내용 같아서 일단은 넣기는 했고요. 세세하게 말하기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캔서의 트리트먼트는 다 뭐 잘 알겠지만 크게 세 가지 축이죠. 그래서 케모하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 서저리 이렇게 이제 어 3 개를 적절히 섞어서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컨비네이션 케모가 보통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라고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엔 그렇진 않았어요. 이게 생각보다는 이런 컨비네이션 케모의 시작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냥 항암제가 개발된 게 사실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100 년이 안 되는 역사예요. 사실은 한 50-60년 정도 쪼끔 더 되는 그 정도의 역사여서 한 가지 약을 썼을 때보다 여러 가지 약을 조합했을 때 훨씬 이제 완치율이 올라가더라.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돼서 지금은 대부분의 튜머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멀티 에이전트 케모를 쓰고 있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시너지스틱 이펙트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케모의 의미는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해서 크기를 이제 줄이는 의미도 있고 어쨌든 제일 중요하게는 이게 마이크로하게 가 있는 튜머를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튜머도 전신에 이제 해결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제 케모를 하고 있습니다. 케모 위주로 이번 이제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하게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용량을 또 높여서 인텐시티 있게 케모를 하면 우리 효과를 더 많이 발휘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사실 본메로 페일리어가 생긴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우리가 이제 서포티브 케어를 하면서 이제 케모를 하게 되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인텐시티를 높였을 때 훨씬 더 완치율이 좋더라 이런 거는 이제 여러 종양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여러 가지 약제를 조합해서 쪼끔 더 강한 이제 용량으로 케모를 하려는 이제 노력들이 있는 거고요. 케모의 이제 사실은 메커니즘도 뭐 국시 때 사실은 이런 거는 왕족들이어서 선생님들이 쪼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넣긴 했는데 뭐 오늘 이거 다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근데 대부분 이제 뭐 RNA나 DNA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이제 문제를 주거나 뭐 이런 이제 우리 아미노애시드 약제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합성하는 데 이제 저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만들어진 것들 프로테인을 이제 부수거나 뭐 엔자임으로 해서 이제 이런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망가뜨리거나 뭐 이런 식의 대부분 기전이기 때문에 각 약제 뭐 다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약제들인데 어디에 속하는지 이제 요런 거를 이제 나타내 주는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항암 치료를 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때 점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약제가 뭐 이 병에 잘 듣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많이 좌우되는 거는 예를 들어 뭐 환자가 그 약을 쓸 수 있는지 뭐 예를 들어 소화하는데 먹지를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점들을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네 요런 부분이고 너무 당연하게도 알겠지만 이제 모든 치료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떤 장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사실 캔서의 어떤 이펙트도 있지만 독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이제 그런 어떤 그 독성이 없으면서도 그다음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테라피틱 레인지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할 때 이제 소아는 특히나 이제 이런 PK를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약을 잘 이제 먹어서 이제 흡수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레날 펑션이나 이제 바디 볼륨 같은 게 사실은 성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사실은 톡시시티 면에서도 소아랑 성인들이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뭐 그로스 앤 디벨롭먼트도 사실은 챙겨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파트 돌면 많이 보겠지만 이런 점셀에도 대부분의 항암제들이 톡시시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뭐 예를 들어 산부인과 흑진을 이제 항암 시작 전에 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이제 뭐 노인들 암이랑은 약간 다른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소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마다 사실은 약을 또 대사하는 그런 유전적인 이제 파마코지네틱스라고 요즘 부르는데, 뭐 요즘 NGS 검사 다 많이 하잖아요. 어느 병에서나. 근데 이런 이제 약물에 대한 대사 능력, 약물 대사 능력도 사실 환자마다 이제 이런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엔 지금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것도 이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독성 뭐 우리 입원하면 많이 뭐 열나고 간 수치 오르고 뭐 sepsis 오고 이런 환자들 많이 보는데, 이것도 다 사실은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런 이제 우리가 크라이테리어를 가지고 사실 환자들을 이제 그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부작용을. 그래서 요거는 뭐 종양내과나 뭐 혈액내과에서 쓰고 우리도 쓰는 이런 이제 어드버스 이벤트라고 하는 항암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 등을 그레이딩을 하고 정의를 하는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다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기록 같은데 뭐 그레이드 5면 이제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안 좋은 이제 결과고, 4면 뭐 라이프 스레트닝 뭐 ICU에 갔다 그러면 이제 그레이드 4 톡시시티인 거고요. 그다음에 입원을 해야 될 정도고 뭐 심각한 뭐 이런 이제 후유증이 남는 경우 뭐 그레이드 3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레이딩을 매겨서 각각의 부작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게 정의가 다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뉴트로필이 떨어지는 것도 이게 500 미만으로 떨어진 건지 1500 미만으로 떨어진 건지 이런 거를 다 그레이딩, 이게 그레이드 1, 2, 3, 4, 5여서 이렇게 칼럼 위에 표시를 못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독성도 적절하게 평가를 하고 항암을 이제 좀 더 퀄리티 있게 이제 투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파트 돌면서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이제 어떤 약이 들어갈 때, 이것도 넬슨에 있는 사실은 이제 표인데요. 어떤 약이 들어갈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제 사실은 다 알려져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죠. 뭐 MTX라는 약을 쓰면 이제 뭐 수치도 떨어질 수 있지만 피부염도 생기고 간 수치도 잘 오르고 키드니 톡시시티도 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이드레이션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해독제를 써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식센피라는 약을 썼을 때는 뮤코사이티스 잘 생길 수 있고 헤파타이티스가 올 수 있다. 요런 걸 잘 알아야 사실은 우리가 환자를 볼 때도 요 약을 들어갔을 때 어떤 부작용을 잘 봐야 되는지, 뭐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면 혈뇨가 생길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을 해서 사실은 환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도 네, 한번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근데 다 우리가 많이 쓰는 약들이거든요. 입원한 환자들이 대부분 처방받고 있는 빈크리스틴 맞으면 이렇게 토시스 같은 거 오는 애들도 있고요. 그다음 손저림 이런 거, 일단 배 아프고 뭐 턱 아프고 뼈 아프다 그러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독성들 다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어서,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아스파라지네이즈 쓰면 뭐 래시 생겨서 오고 판크라타이티스 생길 수 있고 다 입원해 있는 환자들 보는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어서, 요거는 사실은 요런 부분도 요게 딱 이렇게 시험 문제에 이렇게 딱 콕 집어서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뭐 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공의 때는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실 이제 롱텀 시퀄레도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인퍼틸리티 뭐 다 무림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퍼틸리티의 어떤 포텐셜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약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암 같은 것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골수의 셀들을 이제 어쨌든 우리 몸의 셀들에 굉장히 이제 독성을 주는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파괴시키고 다시 이제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에서도 뮤테이션이 생겨서, 특히 이제 이런 뭐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 뭐 이런 약제들을 많이 썼을 때, 뭐 이제 세컨더리 루케미아가 생긴다든지, 뭐 방사선 받은 부위에 오스테오살코마가 생긴다든지, 이제 이런 2차 암들도 잘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롱텀하게는 뭐 이제 카디오 쪽의 부작용이나 펄모너리 부작용 이런 것들 생기면 또 환자들이 조금 고생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스테로이드 많이 쓰면 이제 본에 네크로시스 같은 거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도 아마 환자를 좀 본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MTX 같은 거 쓰면 시정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엔세팔로패시 같은 거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다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들 좀 보면서 경험한 것들이랑 같이 한번 보시면 아는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오늘 다 얘기하긴 또 너무 많은 내용인데 이거는 학생 때도 사실은 열심히 배웠던 국시 때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TLS 때 기본적인 사항들. 이거는 사실 근데 전문의 시험에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헤마톨로지컬하게 CBC가 변하는 상황들에 대한 대처,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루케미아 환자가 굉장히 백혈구 수치가 높게 왔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트롬보시스나 티슈 하이폭시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이거 이제 디텍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튜머가 스파이널 코드에 있을 때 뭐 방사선을 빨리 해야 되고 뭐 덱사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뭐 ICP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런 이제 몇 가지 심텀들이나 이머전시라는 걸 디텍션을 하고 이제 요런 대처를 약간 알고 있어야 되고, 아마 요것도 넬슨 같은 데는 따로 챕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딱 그 강론은 아니지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내용에 포함을 좀 했고요. 자세히 말하기에는 시간이 없지만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너무 강의만 하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일단은 케이스를 하나, 한두 개 조금 넣긴 했고 사진들도 좀 넣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요런 WBC로 왔어요. 열이 많이 났고 WBC만 좀 높은 CBC죠, 얘는. 근데 이제 에티피컬 림포가 한 7% 정도 보였고, 사실 나머지는 약간 림포 도미넌트한데 CT를 찍었더니 스플레노메갈리가 있고 림프 노드가 많이 인라지먼트가 돼 있고. 감별 진단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떤 거 있을까요? 질문하면 너무 싫어하네.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혹시 써도 되니까 아무거나. 이 챕터를 생각해도 되고요. 지금 뭐를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잠깐 넘어가 보면 헤마톨로지 말리그노시 넘어왔기 때문에 강론으로 넘어왔거든요. 떠오르는 거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뭐 루케미아나 림포마 감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환자는 사실 인펙셔스 모노뉴클레오시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캔서처럼 헤마톨로지 말리그넌시는 오기도 하지만 약간 EBV 인펙션이나 이런 것 때도 우리 뭐 인펙션 돌면 사실 더 많이 보겠지만 이제 왜냐면 이제 좋아졌거든요. 그냥 이 환자 림포도 떨어지고 뭐 본메로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환자들이 EBP PCR인데 잘못 오타가 있었고 EBV가 높으면 사실 이게 EBV 때문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사실 동시에 인펙셔스 모노뉴클레오시스처럼 또 루케미아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꼭 루케미아 아니라고는 이건 본매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근데 약간 루케미아 흡사하죠. 본매를 했다고 해도 만약에 이런 증상이 계속 지속됐다, 에티피컬 림포 계속 증가하고 CBC가 뭔가 계속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실은 본매로 할 수 있는 그런 환자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환자들은 어떨까, 조금 보면 WBC 약간 루코페니아 있고 헤모글로빈도 8살에 9.9면 약간 아네미아가 있는 거긴 하죠. 그리고 굉장히 얘도 림포 도미넌트하고 CBC를 팔로우 패턴이 좀 더 뭐 혈소판은 괜찮긴 한데 나머지가 좀 더 약간 ANC가 더 떨어지나? 얘도 에이티피컬 림포사이트가 한 6%. 근데 아마 얘는 이제 루케미아가 나왔던 애 같아요. 본메로를 했더니.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CBC를 보면 얘가 좀 더 나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죠? 에이티피컬 림포도 좀 더 높았었고, 결론적으로는 앞에는 사실 이제 캔서는 아니었고 얘는 이제 ALL, BAL에 나온 환자인데 하여튼 감별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물론 이제 시험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명확한 케이스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WBC 28,000에 3.8에 3,000이다 이러고 이머처가 90%다 이러면 누구나 사실은 루케미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랩일 거고요. 얘는 이제 뭐 하여튼 WBC 루코사이토시스, 얘도 이제 CBC만 보면 굉장히 데피니트한 루케미아 같아 보이고요. 물론 혈소판은 괜찮았지만, 근데 얘가 온 게 이제 약간 숨이 차고 오른쪽 손이 좀 부어서 왔어요. 그때 보면 이제 미디아시너 메스가 좀 같이 있고, 이런 친구들은 사실 우리가 T셀 ALL도 의심할 수 있거든요. 원래 T셀이 이렇게 미디아시너메 메스 잘 인필트레이션이 좀 더 잘 되고 루코사이토시스 좀 더 심하게 오는 편이고, 요게 이제 라이트 핸 스웰링이나 사실 디스니아는 SBC 신드롬의 또 증상이거든요. 여기 이제 메스 때문에 이제 그런 이펙트가 있었던 거여서, 그래서 요런 이제 케이스를 볼 때 요런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ALL도 이제 원인이 사실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항암을 했던 환자가 루케미아가 생긴다 그러면 항암제 때문에 좀 생긴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외부적인 원인과 또 이제 여러 가지 유전 질환들 중에 이제 루케미아가 잘 생기는 이런 질환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몰라요. 잘 이 프리디스포지션 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이제 또 다른 hit을 만나서 이제 이런 루케미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많이 얘기한 내용이라 이제 본메로에 이제 결국은
펑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골수 부전이라고 하죠. 이게 와서 여러 가지 CBC 업노멀리티가 생기고,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루케미아 셀이 본메로를 넘어서서 여러 군데 인필트레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얼굴 마비 같은 신경마비 같은 걸로 오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런 애들은 CNS 루케미아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긴 하지만,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인필트레이션이 되면서 뭐 올가노메갈리나 아니면 다른 심텀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다. 아까 미디어스넷 메스 같이. 그래서 요런 이제 인필트레이션 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증상과 심텀 중에 중요한 축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진단은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게요. 이제 그 골수 검사하는 거 다 알고 있을 거고, 신생아이들은 가끔 여기서 하기도 해요. TBI에서.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보통은 이제 일리약본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수 검사를 해서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건 당연히 모폴로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라스트 셀을 퍼센트를 우리가 보는 건데, 결국 이제 진검에서 분석해서 나오는 이제 유세포 검사라고 우리 병원에 되어 있는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검사를 요렇게 이제 임머처 셀들의 이런 이제 셀 표면의 안티젠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여서, 보면 뭐 이제 이런 이제 프리머처한 T셀의 마커들, 뭐 CD 여기 2, 5, 7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마커들이나 아니면 프리비셀의 이런 마커들, 뭐 CD10, CD19, 뭐 TDT 이런 것들이 이제 양성으로 나온다. 그러면 B셀의 일례, 뭐 각각 T셀의 일례 이렇게 진단이 되는 거고, 뒤에서 말씀드릴 뭐 마일로이드 같은 경우는 뭐 MPO라든지 뭐 CD13, 33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마일로이드 마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선 최종적으로 이제 리니지 디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세포 검사라는 걸 보고, 이게 이제 루케미아인 거는 사실 이제 딱 그 슬라이드 보면 세포가 루케미아 셀 림포블라스트나 마일로블라스트가 많은 걸 보고 진단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어떤 리니지인지는 사실은 이제 눈으로 분석하기 조금 애매할 때도 있고, 요런 이제 유세포 검사를 보고 우리가 진단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또 이제 검사들을 여러 가지를 보내죠. 그래서 뭐 크로모점도 관찰을 하고, 뭐 PC나 PCR, 뭐 요즘에는 NGS 이런 걸 해서 보는 거는 사실 이제 이런 뮤테이션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케미아가 생기는 게 결국 어떤 뮤테이션 때문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뮤테이션의 타입에 따라 결국 예후가 달라지고 커먼한 뮤테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흔히 알려진 뭐 9번, 22번 퓨전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이제 KMT2A는 11번 이제 리어레인지먼트죠. 그래서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12번, 21번, 11Q고 얘는 이제 12번, 21번, ETB6 렁스원은 우리 12번, 21번 트랜스로케이션을 많이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게 최근에 근데 그렇게 숫자로 있다가 예전에 다 이렇게 이름 뭐라 그러지? 이거 담배액 이름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최근에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렇게 이제 영어 단어로 사실 이름이 바뀌어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뭐 학생 때 배웠던 뭐 9번, 22번, 12번, 21번 뭐 이런 이제 뮤테이션들을 얘기하는 거고, 뭐 당연히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뭐 이게 어떤 건지 고르는 거가 나오진 않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시험에서도 몇 가지 이제 요런 이제 리스크 그룹을 분류하는 거는 좀 이제 학생 시험 때도 사실은 이제 항상 나오는 거였고, 전문의 시험에도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환자들을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분류하느냐. 근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 축이 아까 얘기했던 요 지네틱 서타입인 거고요. 유전적인 형에 따라서 어떤 뮤테이션에 따라서 예후가 좋은 애가 있고 나쁜 애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알고 있겠지만 이제 나이와 WBC 카운트. 뒤에서 또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리고 하나는 얼마나 항암을 잘 듣고 블라스트가 빨리 깊이 없어지는지. 그래서 요 세 가지 축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제 리스크를 분류하는 이제 그 축으로 삼고 있는데, 하나씩 보면 나이는 1에서 10세 사이가 좋고, 1세보다 적은 영아들이나 아니면 10세 이상의 이제 환자들, 사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아까 안 좋은 거 처음에 그래프에서도 봤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중요한 리스크 팩터다. 그다음에 좀 가리긴 했는데 WBC가 이제 5만이 넘으면 하이 리스크 팩터고, 뒤에서도 한번 정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넬슨에 있는 그림인데, 몇 가지 이제 좋은 유전자 변이가 알려져 있고 그렇지 않은 유전자 변이들이 알려져 있고, 좋은 유전자 변이는 요게 ETB6 렁스원이 아까 했던 12번, 21번이라고 학생 때 많이 외웠던 이제 고 뮤테이션이고, 그다음에 트라이조미는 이제 크로모좀이 3개 있는 변이, 그걸 얘기하는 거고, 하이페르 다이플로이드는 다배수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트라이조미들이 뭐 굉장히 많다든지 하면 크로모좀 개수가 아주 많은 걸 얘기하거든요. 뭐 44가 아니라 50, 뭐 51, 52 이렇게 개수가 많은 거를 하이페르 다이플로이드라고 하고, 반대로 하이포 다이플로이드는 뭐 38, 37 이렇게 크로모좀 개수가 적은 변이를 얘기하는데, 요것도 어쨌든 뮤테이션의 일종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다 백혈병 세포의 변인 거예요. 이 환자가 체세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튜머셀의 이런 뮤테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튜머셀을 검사했을 때 우리가 이런 뮤테이션이 나오면 예후가 좋고 안 좋고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치료에 대한 반응인데, 요즘에 이제 좀 이제 많이 좀 핫한 컨셉이에요. 이게 이제 미니멀 레지듀얼 디지즈라고 해서
미세 잔존암, 뭐 미니멀 아니면 메저러블 디지즈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디텍션 할 수 있는 5%뭐 미만으로 여기 이제 예전에 학생 때도 많이 외웠던 5% 미만으로 블라스트가 없어지면 뭐 이제 CR 그러니까 관해가 된 거다라고 외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현미경으로 보던 시대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non-sensitive한 좀 성긴 정인 거고 우리가 요즘에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NGS나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이제 PCR이나 뭐 플로우 아까 얘기한 유세포 검사나 이런 걸로 굉장히 정밀한 수준에서 백혈병 세포의 이제 잔존함을 사실은 디텍션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약간이 없어진 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깊이 없어진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애매하게 없어진 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검사상으로 양성인 애들 이제 그런 애들 여기 노란색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MRD 양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최대한 깊이 없어지는 거고 빨리 깊이 없어지는 애들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좋다고 일반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많이 그려요.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없어지면 릴랩스할 확률이 보다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처음에 치료를 시작했을 때 빨리 백혈병 세포가 없어질수록 예를 들어 인덕션 끝나고 뭐 혹은 검사 2주째 인덕션하고 2주째 검사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게 깊이 없어질수록 장기적으로 이런 애들은 좋을 확률이 많다. 약에 그만큼 잘 듣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아무리 유전자나 이런 게 나빠도 약에 잘 들으면 장기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많고 아무리 뭐 나이도 어리고 뭐 백혈병도 숫자가 적었고 좋은 유전자 변이가 있다 하더라도 블라스트가 잘 안 없어진다 이렇게 천천히 떨어진다. 그런 애들은 뭐 어느 이렇게 되더라도 언젠가 다시 재발할 확률이 더 다른 애들보다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MRD 치료 반응을 조금 중요한 컨셉으로 최근에는 삼고 있어요. 그냥 요거는 알고 있으면 이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넬슨에 있는 그림이 저 표예요. 그대로 가져온 건데 앞으로 얘기 드린 그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예후에 속하는 뭐 나이라든지 남자 여자를 분류하는 거는 사실 이제 남자가 테스티스 릴랩스나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요. WBC 얘기했고 CNS는 이제 그 CNS 류케미아 가 있는 거로 의미를 하는데 뭐 이렇게 정의를 해요. WBC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CNS 심텀이 있고 MRI 찍었을 때 뭔가 이제 인필트레이션이 보이고 이러면 이제 CNS 디지즈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있으면 당연히 이제 없는 것보다 나쁘고 B셀보단 T셀이 좀 더 안 좋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유전자 변이 아까 얘기했고 MRD 아까 얘기했으니까 요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이 리스크 혹은 이제 좀 페이버러블 리스크를 분류한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 이제 요거는 조금 학생 때도 왕족이었고 그 전문의 시험에도 종종 이게 나쁜 애다 이런 걸 선생님들이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같은 건데 제가 그냥 정리한 거여서 참고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는 어쨌든 항암이 기본인데요.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유지 치료까지 가는 항암만 하는 이제 치료를 대부분 받지만 일부 환자들이 이제 이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식하는 환자들은 무조건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 안 좋은 리스크를 가진 혹은 재발한 환자들이 이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 골은 당연히 이제 관해를 만들어서 재발을 안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고 뭐 이제 요런 정의는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최대한 어쨌든 이제 그 MRD라는 것까지 음성이 되는 거 이제 요즘엔 중요하다 요런 걸 얘기를 한 거고요. 인덕션 때 사실은 제가 전문의 시험 볼 때는 주관식이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인덕션 약제 3개를 쓰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아직도 왜냐면 나는 해마원고 4년짜리 썼기 때문에 문제가 기억이 다른 파트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해마원고 건 기억이 나는데 빈크리스틴, 스테로이드, 아스파라진에 이걸 쓰는 게 문제였어요. 전문의 시험인데 요즘에 주관식은 사실 없어졌기 때문에 1차에 주관식이 있었거든요. 우리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요거 좀 유명한 약제긴 해요. 근데 뭐 어떤 선생님이 들어가시냐에 따라서 약을 안 내겠지. 근데 약 내는 건 좀 너무하긴 하지만 그죠. 근데 어쨌든 유명하긴 해서 그래 이게 빈크리스틴, 스테로이드, 아스파라진에이드. 근데 ALL 사실 치료하는 애 한 명이라도 파트 돌 때 보면 이거 좀 잊기는 힘들긴 하거든요. 계속 들어가는 약들이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정도로 좀 이거 3드러그 인덕션 혹은 이제 하이 리스크는 이제 안트라사이클린이라는 약까지 써서 4드러그 인덕션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유명하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치료가 이제 인덕션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레미션 레이시 좋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척수 항암도 이제 같이 하죠. 이거는 이제 CNS 쪽에 우리가 이제 항암을 줬을 때 BBB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항암이 CNS 쪽으로 잘 못 가기 때문에 따로 치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의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을 사실 다 외울 필요는 전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인덕션 후에는 그 포스트 인덕션 그
피리어드를 잘 유지할 수 있기 위한 이제 인텐시브 콤비네이션 테라피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뭐 이런 이름들로 부르리고 있죠. 뭐 공고, 뭐 강화, 우리가 중간 유지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사실 이름은 뭐 중요하지 않아. 이름을 내진 않기 때문에 뭐 이름은 당연히 몰라도 되고 뭐 다양한 약제가 들어간다. 뭐 약을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지 치료라는 게 있어서 주로 외래 다니면서 치료하는 이제 기간이 있고요. 이제 전체적인 컨셉은 그렇고 뭐 가끔 이제 이 시기에 인디케이션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좀 나오기가 힘든 게 바뀌어요 사실 인디케이션 같은 거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재발한 환자들은 이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항암만을 했을 때 실패했기 때문에 이식을 안 했는데 재발한 환자들은 대부분 이식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기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인덕션이 안 된 거. 그러니까 인덕션 다 끝났는데도 블라스트가 많이 남아있다. M3라는 게 블라스트가 뭐 15% 이상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인덕션 페일러는 몰볼로직 페일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블라스트가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남아있는 거는 정말 아까 얘기한 그 MRD 기준에서도 더 높은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블라스트가 남아있다는 거는 이제 그 정도로 안 좋은 친구들은 이식을 하는 게 좋다. 그다음 이제 하이포다이프로이드가 심하면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이제 파인딩으로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요즘에 이제 MRD를 많이 컴바인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계속 MRD가 나오면 이제 이식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정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좀 정확하게 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새로운 치료도 혹시 몰라서 넣는데 사실 이제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루케미아를 많이 보시는 선생님이 들어가면 나올까? 근데 이런 새로운 치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노츠즈맙이라는 약은 넣었는데 여기 세 가지 이거 옛날에 뭐지 우리 PGR 강의 때도 얘기하고 막 이랬던 내용인데 이노즈루마ብ은 CD22에 대한 이제 모노클로 안티바디 약제거든요. 22, CD22를 타겟으로 해서 22 타겟이잖아요. 하는 이제 표적 치료제고요. 그다음에 블리나즈마ብ은 CD19를 타겟으로 해서 반대쪽은 T셀을 끌어당겨요. 양쪽에 이렇게 팔이 두 개 있어서 한쪽은 CD19로 끌어당기고 한쪽은 CD3 T셀을 끌어당겨서 이 T셀로 하여금 ALL을 공격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표적 치료제고 그다음 카티 테라피도 요즘에 알고 있겠지만 요 T셀 환자의 T셀을 빼요. 뭐 몸에서 이제 루카페리시스 해가지고 T셀을 모아서 이제 보내면 노바티스라는 회사에서 요 CD19을 공격할 수 있는 이 표지자를 붙인 T셀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다시 환자 몸속에 넣어주면 얘가 들어가서 이 CD19 포지티브 ALL을 공격하는 거죠. 이런 이제 카티라는 이 카티가 사실은 되게 핫한 컨셉이어서 꼭 ALL만 이제 쓰이는 게 아니라 뭐 솔리드 튜머, 어른들 튜머에서도 뭐 판크레아틱 셀에서도 이런 카티 테라피 개념이 이제 도입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뭐 이 캔서 영역에서는 사실 좀 핫한 드럭이어서 네, 하여튼 번호도 잘못 썼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ALL 영역에서는 좀 새로운 약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좀 깨졌는데 이 ML은 이제 이런 이제 마일로이드 마커가 이제 양성일 때 우리가 이제 진단하는 거고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M1, M2, M3 이렇게 많이 불렀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ALL처럼 다 유전자 변이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유전자 변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학생 때도 요거 PML 나라 우리 5번, 15번, 17번 트랜스로케이션, 렁스원, T1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하긴 한데 이게 다 뭐 뮤테이션이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요 PML 나라 요것만 뒤에 자세히 있으니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유전자로 진단한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나온 건데 AML들이 이렇게 이제 뭐 MDS나 사실은 이제 이런 거랑 굉장히 가까워서 뭐 이렇게 진단하는 플로우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다 이제 유전자가 중요하다. NGS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ALL이랑은 좀 트리트먼트 그 약간 방식이 달라서 요것만 그냥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이식을 해야 된다. AML 환자들은. 항암을 하다 이식으로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로리스크 해당하는 환자만 이제 이식을 안 하는데 ALL이랑 반대인 거죠. ALL은 대부분이 이식을 안 하고 아주 나쁜 애들만 이식을 하는데 AML은 반대로 대부분이 이식을 하고 아주 좋은 애들만 이식을 안 하는 그런 이제 이식의 인디케이션이 좀 거꾸로라는 점. 그래서 AML도 이식을 꽤 많이 한다. 사실 ALL이 더 많이 생기는데 이식하는 애들은 AML이 더 많은 게 그만큼 이제 조금 더 인터미디어트 하이리스크 그룹의 환자들이 많아서 그렇고요. 유전자적으로는 이제 뭐 하여튼 요런 좋은 예후인자, 나쁜 예후인자 이제 구분을 하는데 다 당연히 기억할 필요는 없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요 APL 15, 17 트랜스로케이션이 있는 APL인데 요렇게 특징적으로 블라스트에 요렇게 뭐 파고셀이라고 하는 아워로드가 굉장히 많이 있는 요 셀을 파고셀이라고 하는데 요게 되게 특징적인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셀을 주고 또 환자가 이니셜에 DIC가 굉장히 심하게 잘 오거든요. 그래서 블리딩으로 내어난 루케미아 환자다 그러면 APL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우리 루케미아 환자들이 혈소판 낮게 오는데 그렇다고 블리딩이 심하게 오는 애는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APL 환자들은 아주 유난스럽게 막 브레인 헤모리지가 생긴다든지 피토한다든지 렁 헤마토시스로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블리딩이 굉장히 특징적인 DRC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APL 환자들이 이제 좀 이렇게 환자 심텀도 특이하고 이 패솔로지컬하게도 특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15, 17 트랜스로케이션 명확하고, 그다음 약은 또 이제 비타민 A 치료라는 게 디프런시에이션 에이전트라고 해서 얘를 이제 분화시켜주는 프로마일로사이트를 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 치료제여서 이거가 이제 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다른 AML 때는 안 쓰는 약을 쓰기 때문에 시험 문제 되게 좋은 거죠. 뭐 이렇게 주고 이거를 고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증례를 다 주고 치료약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식은 대부분 안 한다. 예후가 좋다. 그래서 메인테넌스 테라피까지 한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야트라 가지고 메인테넌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특별히 좋고 임상 양상도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제 APL이 가장 학생 때도 시험 많이 나오고 전문의 시험도 이제 종종 왕족으로 나오는 APL을 AMR은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림포마는 이제 메스로 오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메스로 인한 심텀으로 오거나 아니면 메스가 만져져서 오거나, 호치킨, 넌호치킨 이제 병리학적으로 분류하는 거고, 호치킨이 웨스턴에는 흔하지만 우리나라에 넌호치킨이 흔하다. 자세한 내용은 좀 상세히 나중에 읽어보는 걸로 쭉 넘어갈게요. 호치킨은 요 CD30이라는 거가 특징적으로 발현이 되어 있고, 병리학적으로 사실 이제 리드 스턴버그 셀이라는 이런 패소노미칸 파인딩이 있어서 진단을 하고, 대부분은 이제 클래시컬한 타입이고 노듈러 스클레로시스 타입이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넌호치킨도 요 네 가지가 가장 흔해요. 버킷, DLBCL, ALCL, 림포블라스트 림포마. 림포블라스트 림포마는 ALL이랑 거의 똑같아요. 림포블라스트 루케미아, 림포블라스트 림포마. 그래서 치료가 요거는 림포마지만 ALL이랑 비슷하게 치료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ALCL, DLBCL, 뭐 버킷 이렇게 있는데, ALCL은 T셀이 좀 가까워서 약간 치료가 좀 다르고, B셀, 요 버킷이랑 디퓨즈라지 B셀 림포마는 다 머처 B셀에서 생긴 림포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CD20이 되게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B셀에서 오리진 하는데, 얘는 이제 이머처한 B셀이 아니라 머처 B셀에서 유래한다. 이런 병리학적인 특징이 있고, 이 두 개를 감별하는 거는 요 시믹이라는 거가 있으면 이제 버킷으로 보통은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최근에 하여튼 굉장히 뭐 유전자로 많이 진단하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뭐 다 분류하는 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이런 증례가 나왔을 때 이게 림포마인지 아는 거, 이런 메스라이크 뭔가 심텀으로 왔을 때, 뭐 B심텀 같은 것도 있겠죠. 이런 뭐 열나고 웨이트 로스 되고 뭐 저기 땀나고 이런 증례가 있다. 그럼 얘 림포마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캐치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림포마마다 조금씩 프레젠테이션 하는 심텀이 다르긴 한데, 이거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본메로에 잘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고, 예를 들어 뭐 버킷은 본메로에 잘 가는데 DLBC는 본메로에 잘 안 가고, 뭐 이런 약간들의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건 참고로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뭐 본메로 하여튼 해야 되고, 그다음 PET-CT도 유용한 검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PET-CT로도 요즘에는 본메로에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 그리고 치료 반응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치료하고 나서 빨리 PET-CT에서 음성이 되면 예후가 좋다, 뭐 이런 때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PET-CT가 되게 중요한 검사로 좀 쓰이고 있어요. 스테이징은 사실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학생 때 배웠던 거를 리마인드를 해보면 다이아프람 기준으로 해서, 다이아프람 기준으로 양쪽에 다 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스테이지 3, 그다음에 이제 다이아프람 한쪽으로 몰아져 있는데 두 개 이상이면 스테이지 2, 한 군데만 딱 있으면 스테이지 1, 대략은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소아 스테이징에서는 본메로나 CNS에 가 있으면 스테이지 4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략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선생님들은 나중에 자세히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림포마도 여러 가지 약제를 쓰는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호치킨에서는 사실 이제 레디에이션을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좀 빼는 이제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예후는 뭐 한 번씩 읽어보세요. 뭐 자세히 나올 것 같진 않아서. 근데 호치킨 되게 예후가 좋아요. 어드밴스여도 오버롤 서바이벌이 90%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얼리 스테이지면 95%가 넘기 때문에 림포마도 대부분 예후가 좀 좋다. 뭐 어차피 셀 아까 얘기했듯이 버킷이랑 DLBC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큰 카테고리고, 스테이지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LDH 수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컴바인해서 보통은 이제 리스크 그룹으로 우리가 나눠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분류한 거는 이제 BFM이란 그룹에서는 R1, R2, R3, R4 이렇게 이제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뭐 FAB는 좀 미국 영국 쪽인데 이제 ABC로 분류를 한다. 이제 이런 걸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스테이징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멀티 에이전트 케모를 한다. 약은 다 몰라도 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리투ක්시마브는 CD20에 대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아까 B셀에 이게 이제 마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약제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알차비라든지 뭐 알 또 이렇게 코파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리투ක්시마 붙여서 많이 하고 있는, 그것도 이제 중요한
뭐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사실은. 이 리투ක්시마브에 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약제이기 때문에. 쓰면서 당연히 예후가 올라가겠죠. 표적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쓰고 있고요. 자세한 치료는 넘어갈게요. 넬슨이랑 요거는 요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보고 말씀드린 거고, 브레인 튜머, 이제 브레인 튜머. 큰일 났다. 빨리빨리 할게요. 브레인 튜머는 이제 솔리드 튜머 중에서는 이제 가장 흔한, 림포마 제외하고서는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 한 150 케이스 정도 생기고, 근데 이제 브레인 튜머가 중요한 거는, 뭐 서바이벌은 다른 이제 소아암과 비견한데, 사실 이제 모비디티가 많죠. 물론 이제 모탈리티도 좀 있는 편이지만, 환자들이 시퀄레가 많잖아요. 선생님들 다 브레인 튜머 한 번씩은 환자들 봐서 알겠지만, 뭐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문제, 뭐 인지적인 문제, 뭐 피딩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케어하는 게 조금 이제 어려운 튜머고요. 보통 위치로는 수프라텐토리얼, 인프라텐토리얼 나누는데, 보통은 이제 인프라텐토리얼이 소아 전체 암으로는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험에 사실은 이 브레인스템 글라이오마가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 전문의 시험 때도 나왔어요. 근데 이 브레인스템 위치한 튜머는 사실 우리가 잘 안 봐요. 우리 병원에서 NS에서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이 브레인스템에 근데 위치한 튜머는 사실 잘 건드리지 않아요. 바이옵시도 어렵고, 왜냐하면 스템이기 때문에 바이옵시도 어렵고, 서지컬 리섹션도 사실 어려워서, 사진으로 나오는데 이 스템 안에 있는 튜머면 안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라디오 세라피 이런 게 답이에요. 그래서 수술 못하고 항암도 잘 안 들어요. 사실 브레인스템 글라이오마는. 근데 이제 요 메듈로블라스토마 같은 거는 세레벨룸에 잘 생기죠. 예, 그래서 그 위치를 만약에 이제 브레인 튜머가 시험에 혹시 나온다 그러면 위치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애매한 튜머면 사실 사진만으로 진단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그게 메듈로인지 뭐 아니면 뭐 ATRT인지 이거 사진만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사실 어려운데, 브레인스템 글라이오마는 브레인스템에 있는 걸 내면 되니까 사진으로 나오는 제 생각에 대부분 전문의 시험 문제는 요 브레인스템 글라이오마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서지컬 리섹션 이런 게 답은 아니고, 라디오 세라피가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베스트 트리트먼트, 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튜머들이 생기는데, 뭐 분포는 이렇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브레인 튜머는 로케이션에 따라서 튜머의 뭐 이제 심텀이 다르겠죠. 그래서 뭐 다양한 뉴로직 심텀과 뭐 특히 이제 요 하이포탈라머스 피추이터리 리전에 있으면 이제 호르몬 날 심텀 같은 게 이런 나타날 수 있다. DI나 아니면 이제 다른 그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심텀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ICP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토하고 환자들이 이제 뭐 이제 머리 아프고 이런 증상으로 오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그 CSF 플루이드 드레인을 막아서 그런 거다 라고 있을 거고, 당연히 이제 MRI가 굉장히 중요한 검사고, 뭐 가끔 이제 뭐 문제 나오기도 하는데 점셀 튜머, 브레인에도 점셀 튜머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CNS 셀 오리진은 아니지만 점셀이 사실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몸 중앙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몸 중앙의 브레인에도 얘네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런 튜머 마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조금 가끔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스트로사이토마 안에 사실 이제 이 브레인스템 글라이오마가 속해 있거든요. 하이그레이드 아스트로사이토마 안에 이 뭐 GBM이라고 하는 브레인스템 글라이오마가 이 GBM이 다른 이름인데요. 요거 아까 얘기한 대로 모탈리티가 높고 이제 라디오 세라피만 듣는다. 이런 병이고, 우리가 좀 더 많이 보는 건 이제 에스트로사이토마 같은 거를 좀 더 많이 봐요. 로그레이드, 뭐 하이그레이드 치료 이렇게 좀 다른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듈로블라스토마 제일 많이 보긴 하는데, 제일 많은 이제 튜머 타입 중에 하나고, 보통은 이제 하이 리스크에서는 대부분 서저리랑 케모 라디오 세라피, 뭐 스탠다드 리스크에서도 마찬가지로 멀티모달로 다 접근을 해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뭐 이 리스크를 조금 요런 거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패솔로직 타입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스파인에 안 가 있는 게 중요하고, 브레인 튜머는 당연히 서저리를 다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지컬 리섹션이 잘 되는 거. 포스트옵 때 레지듀얼이 적게 남아있으면 레버리지고 많이 남아있으면 하이 리스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냥 약간 컨셉을 선생님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하이 리스크 메듈로는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 고용량 항암까지 한다. 빨리빨리 이제 넘어갈게요. 대략 얘기하고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 네, 다음에 혹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또 알려드릴게요. 뉴로블라스토마는 이제 뉴럴 강글리온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뉴럴 티슈 오리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아드레날 글랜드에 가장 흔하게 생기지만 요 이제 심파테틱 강글리아를 따라서 어디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눈 뒤쪽부터 시작해서 경부, 그다음에 이제 레트로 페리토니엄, 뭐 아드레날 글랜드, 토라시까지 쭉 따라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심텀은 사실 달라지는데 빨리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전이 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뭐 예를 들어 본페인이 있다 그러면 본에 가 있어서 그런 거고 판사이토페니아가 있다 그러면 본묘를 가 있어서 그런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단되는 거고 피부도 뭐 메타스타시스 될 수 있고 이런 가끔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건 이제 파라네오플라스틱 신드롬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흡사들은 뭐 이런 BIP 뭐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다이아리아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요런 이제 파란색 심텀으로 병원에 오게 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뒤에 여기 메스가 있어서 호너 신드롬 그다음에 메스의 모습 보통 중앙을 넘어가면 우리가 뉴로블라스토마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학생 때 배웠던 거. 한쪽에만 키드니 이렇게 크게 있으면 윌름이고 중앙을 넘어가고 안에 칼시피케이션이 많으면 이제 뉴로블라스토마고 그다음에 이런 로제 폼을 형성하고 여기도 이제 레트로 불바 메스가 있는 거고 교과서에 있는 거 아마 사진 제가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요즘엔 검사를 잘 안 해요. 이 튜머 마커를 이게 유린에서 나가는 건데 24시간 유린을 모아야 돼서 바닐만델릭 애시드랑 헤모발리닉 애시드를 제가 전공이 때만 해도 다 나갔었는데 요즘엔 잘 안 나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게 시험에 가끔 그래도 지문에 요즘에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튜머 마커가 뭔가 양성이다 그러면 이제 뉴로블라스토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근데 뭐 다른 단서를 더 주긴 하겠지만 튜머 마커도 있기는 있다. 요즘에 잘 검사를 안 하긴 하지만 소변에서 나가는 검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엠믹이라는 이런 유전자가 앰플리피케이션이 있으면 예후가 되게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징을 쪼끔 간단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스테이징이 사실 이제 예전에는 뭐 어디 가 있고 이런 걸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주변에 이제 이런 로코 리지어널한 이미지 디파인드 리스크 팩터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주변 조직에 많이 퍼져 있는지를 보는 게 이제 L2고 L1은 이제 그냥 딱 그 로컬라이즈 튜머만 있다는 뜻이고 M은 이제 메타스타시스가 있다는 뜻이고 MS는 사실 이제 좀 좋은 이제 메타스타시스가 있지만 어린 연령에서 스킨, 리버, 본메로에만 이제 아주 한정적으로 있는 유전적으로 좋은 이제 뉴로블라스토마 때는 요게 이제 예후가 좋은 그룹이어서 MS라고 이제 부르는 학생 때 조금 배웠는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 가끔 이제 MS가 시험에도 좀 내는 선생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별히 얘기를 했고 대부분은 이제 이런 특히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아까 얘기한 엠미기 앰플리피케이션이 있으면 예후가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이제 MYC 엔진 요게 앰플리피케이션이 있으면 무조건 하이 리스크로 올라간다. 요런 거 이제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고 MS도 그래서 사실은 앰플리피케이션 없어야 좋아요. 무조건 앰플리피케이션이 있으면 이제 그거는 하이 리스크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되고 컵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다 나머지 하이 리스크로 대부분 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 4S, MS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애들은 옵저베이션을 하기도 한다.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뉴럴로직 티슈에서 오리진을 해서 그냥 저절로 이제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후가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많이 본 하이 리스크 환자들은 대부분 인텐시브 케모를 받고 서저리도 받고 그다음에 하이 도즈 케모도 받고 자가절모 세포 이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A 이제 유지 치료나 표적 치료까지 받는 굉장히 이제 인텐시브한 트리트먼트를 받는 애들이 하이 리스크 그룹이고 반대로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 그룹이나 로우 리스크는 이제 가벼운 항암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4S 여기 최근에 MS로 바뀌어 가지고 못 바꿨는데 MS 뉴로블라스토마는 보통은 그냥 옵저베이션만 해도 된다. 왜냐하면 얘네가 저절로 그냥 약간 리그레션을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MS로 오면 옵저베이션 할 수 있다. 근데 다만 메스가 너무 큰 애들은 사실은 케모테라피를 그냥 심텀 조절을 위해서 하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옵저베이션 하는 게 시험이나 이런 데 나오면 이제 이거를 물어보려고 사실은 내는 거기 때문에 MS 스테이징에 가까운 이제 로우 리스크 그룹의 MS로 시험에 내면 사실은 그냥 아주 예후가 좋은 그룹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서포티브 케어나 옵저베이션만 한다. 이런 걸 고르면 되고요. 또 일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키드니 오리진의 튜머인데 웬만큼 커서는 이게 이렇게 이런 그림을 잘 내진 않는데 어쨌든 한쪽에만 오리진하는 이제 이런 그림이고요. 특징적인 게 유로블라스토마와 다르게 이런 이제 소아과에서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신드롬하고 잘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신드롬이 있을 때 윌름 튜머가 잘 생길 수도 있다. 근데 대부분 키드니에 문제가 있는 그런 신드롬들이거든. 레날 페일러 있는 이런 신드롬들이 있을 때 우리가
윌름 튜머는 스크리닝을 좀 해야 된다. 이런 환자에게서 윌름 튜머가 잘 생긴다. 이런 거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뉴로블라스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아노말리 케이스를 주고 업도미널 매스면 사실 윌름 튜머의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뭐 이런 매스 만져져서 오거나 아니면 이제 헤마추리아 이런 걸로 발견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MRI, CT, 뭐 소노 이런 거 당연히 이미징 해야 되고 렁으로 잘 간다는 거 아마 선생님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스트 잘 찍어야 되고. 유로블라스톰만은 근데 뭐 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주변 림프노드, 본매로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르고요. 그다음에 스테이징은 좀 넘어갈게요, 일단. 나중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병리학적인 타입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요 아나플라스틱 타입이 있다 그러면 예후가 보통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페이버러블한 히스톨로지는 스테이지 4나 5가 돼도 7, 80%는 나을 수 있는데 아나플라스틱 이런 이제 병리 소견이 있으면 스테이지가 아주 낮더라도 사실은 서바이벌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병리학적인 소견이 굉장히 사실은 거의 안 나오지만 병리학적인 소견이 예후인자에 굉장히 중요해서 스테이징이나 치료할 때도 이제 꼭 그런 병리학적인 타입이 들어가 있고요. 약물 치료는 이제 이런 거를 받고 보통은 이제 수술 플러스 또 RT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라디오 세라피 받는 것도 여기에 이제 라디오 세라피 맨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일부 환자들 3, 4의 스테이징이 높은 환자들 이제 레디에이션도 받는다. 항암 라디오 세라피 수술 이제 같이 컴바인해서 하는 거고요. 슬슬 넘어갈게요. sar코마도 네, 넘어갈 텐데 웹도마요살코마 제일 많이 보는 거고 엠브리오널 알베올라 이렇게 있는데 엠브리오널이 좀 좋고 알베올라가 나쁜 거고 위치에 따라 대략 구별 가능하긴 해요. 팔다리에 생겼다면 대부분 알베올라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치에 따라서도 약간 예후가 우리가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룹 스테이지에 따라서 예후가 좀 다른데 그룹은 이제 보통은 서지컬 리섹션과 관련돼서 잘 컴플리트하게 리섹션이 됐는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고 스테이지는 크기라든지 위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매기는 건데 이런 거를 컴바인해서 리스크 그룹을 매기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리스크 그룹이 높으면 이제 서바이벌이 안 좋고 보통 이제 리스크 그룹이 낮으면 이제 서바이벌이 조금 좋고. 근데 구체적으로 따지는 건 당연히 그 전문 시험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참고 선생님들이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는 이제 살코마 같은 경우는 케모 전체 케모도 중요하죠. 로컬 테라피가 되게 중요하다 해서 서저리나 라디오 테라피 반드시 환자들 둘 중에 하나는 하게 돼 있고 항암은 다양한 걸 쓰는데 뭐 지금 오늘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게요. 본 튜머는 아까 앞서도 얘기했듯이 오스테오살코마, 유잉살코마 이렇게 두 개 있고 요거는 이제 이것도 넬슨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두 개 좀 간별하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롱본의 끝에 생기는 게 오스테오살코마고 보통은 플랫본이나 아니면 롱본의 중간에 생기는 게 유잉살코마여서 위치상으로 좀 차이가 있고 케모 둘 다 할 수 있는 라디오 세라피는 오스테오살코마는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근데 우리 파트 돌면 당연히 오사 애들은 라디오 안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을 텐데 유잉은 이제 라디오 세라피 꼭 보통은 하죠. 그래서 이런 치료에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스타시스 있는 거는 둘 다 렁으로 살코마기 때문에 둘 다 렁으로 무조건 잘 간다. 이런 이제 차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위치를 나타내주는 이제 그런 표고요. 스테이징도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렁에 잘 간다. 그래서 이제 CT, 체스트 CT 찍는 거 이런 게 좀 왕족이고 오스테오살코마는 케모하고 수술하는 거 보통 이제 서저리를 중간에 하죠. 크기 줄여서 서저리하고 다시 항암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유잉은 보통 마찬가지인데 이제 중간에 서저리를 할 수도 있고 라디오 세라피가 잘 됐기 때문에 라디오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어드주먼트 케모를 하고 항암작은 조금 다르고 넘어갈게요. 점셀 튜머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굉장히 이머추한 프리모델 점셀에서 유래한 튜머를 우리가 점셀 튜머라고 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 몸의 미들라인을 따라 잘 생기기 때문에 사실 어디든 생길 수 있어요. 브레인부터 시작해서 물론 제일 많이 생기는 건 오바리에 테스티스에 제일 많이 생기지만 브레인의 중앙, 그다음에 미디아스티넘, 그다음에 이제 꼬리뼈, 그다음에 레트로페리토늄 이렇게 중앙을 따라서 잘 생기고 고나달이 제일 많지만 익스트라 고나달 점셀 튜머도 있다. 그리고 이제 소아에서 좀 흔하고 사실 우리 동양에 좀 많거든요. 점셀 튜머가 우리 파트 돌면 사실 점셀 튜머 되게 많이 볼 텐데 위치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점셀이 어느 단계에서 분화해서 생겼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이제 성분이 사실은 이제 뭐 퓨어 점셀만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게 섞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양하긴 한데 이거 참고로 나중에 공부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요 욕색 튜머 같은 게 사실은 이 그 튜머 마커가 있죠. 그래서
AFP가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점실 튜머 중에서도 욕쇄 튜머라고 진단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HCG가 올라가 있으면 코리오칼시노마나 믹스드 점세 저미노마 이런 거 의심하기 때문에 요런 이제 튜머 마커가 2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 이제 요거 되게 내기 좋으니까 요런 튜머 마커 올라가 있는 거 나오면 점실 튜머 이제 생각해야 될 수 있고요. 항암하고 수술하고 이제 뭐 이렇게 치료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트라크레니얼 점실 튜머는 아주 브레인 미드라인에 있으면 수술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라디오 테라피나 케모테라피 이렇게 하고 있고, 레티노도 사진만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들이 레티노 사실은 환자들 한 번만 보면 이제 눈 이제 진단받는 애들은 자세히 안 보나 하여튼 요렇게 처음에 오거든요. 진짜로 백색 동공으로 오고 우리 항암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컬 테라피하고 보통 그렇게 치료하고 있죠. 그래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요건 한 장만 실었고요. 근데 요런 이제 사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제 기억하면 될 것 같고, 바이옵시 하지 않아요. 레티노블라스토마는 그냥 눈 안저 검사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 진단할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바이옵시 하지 않고요. 아까 얘기한 글라이오블라스토마랑 이제 요 레티노블라스토마는 바이옵시 하지 않고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튜머고, 마지막이거든요. 헤파토블라스토마 이제 간에 생기는 우리 간모세포죠. 어른들은 HCC가 있다 그러면 이제 소아에는 헤파토블라스토마가 있는 거고, 여기도 근데 튜머 마커가 AFP여서 이제 간에 메스가 있고 AFP 하면 이제 헤파토블라스토마 고르면 되고, 다른 부위에 있고 우리가 뭐 점세 튜머라는 아마 그 정보를 충분히 줄 것 같은데 이제 점세 튜머 고르면 되는데, 보통은 서지컬 익세션이 되게 중요해요. 헤파토블라스토마는. 그래서 수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1단계고, 수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면 수술 먼저 하고 그다음에 케모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수술을 못한다 그러면 크기를 줄여서 사실 수술로 가는 게 목적이긴 해서 수술을 못하면 사실 LT까지 받는 애들도 있어요. 만약에 너무 크다 이러면 이제 항암으로 잘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LT까지 받아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수술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암도 컴바인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훌륭 느낌으로 쭉 이제 말씀드린 거여서 아마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교과서도 한 번씩 보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